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경북가총회 사무총장 한병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가총 경북지역연합회 영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경북과학기술 세미나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서상곤 한국가총 경북지역연합회 회장님이신 서상곤 교수님이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오늘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또 대구가총회 최덕순 회장님도 오셨고 김동규 학생회장도 와주시고 반갑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과총회 부회장님들도 다 오셨고 또 좋아하는 또 고등학교 동기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정말로 기쁜 자리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특강하실 김병준 위원장님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영남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 델라웨어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국민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하고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전 교육행정자원부 장관과 부총리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세종특별시당 자치시당 위원장과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위원장께서 그 책을 펴냈습니다. 국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제목은 자유주의와 사회 안전망을 위한 혁명이라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읽어보고 워낙 내용이 좋고 해서 학생들한테 또 우리 과총 여러분 지역민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오늘 귀한 이런 결혼을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하신 내용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방향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동규입니다. 일단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경북과학기술 세미나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병준 전 위원장님, 그리고 서상곤 교수님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인류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술적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과학적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특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교 영남대학교 방문해주신 김병준 위원장님의 특강이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 방향을 이끌어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초청해 주셔서 진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대학 졸업생입니다. 72학번.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셨죠? 여기 좀 많은 젊은분들은 72학번. 먼지가 학교 안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다녔던 학교입니다. 요 지금 옛날에는 법정대학인데 오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제가 모처럼 모교를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학년 때까지 내가 공부를 되게 안 했는데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3류 인생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공부도 잘 안 했고 내가 뭘 하지? 근데 갑자기 굉장히 억울해졌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왜 내가 태어나서 왜 다른 사람처럼 좀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삼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 전에는 제가 뭘 했는가 하면 학교 다니면서 이 앞에 학교 앞에서 당구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산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아주 그 당시에는 암벽 등반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도 정말 무식하게 했어요. 영어책을 갖다 놓고 무조건 그냥 갖다 해도 외우는 누가 공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4학년이 돼가지고 여기 부총장 하셨던 이창호 교수라고 계셨는데 그분께 선생님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놀라시더라고. 공부를 영 안 한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내가 아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서울의 대학원을 갔습니다. 역시 이제 교육부 장관을 하신 이제 안병만 외대 총장을 2번 하시고 교육부 장관 하신 분인데 그분 가서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조교 생활하고 난 내 인생이 거기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법대를 졸업하신 분이고 나는 대구상고 나와가지고 영남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조교를 하는 사람 중에 같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외대를 졸업한 조교가 2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직계 제자나 아니면 경기고등학교 후배를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미국 유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석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난 취직한다고 생각하고 취직시험도 다 쳐놓고 이제 기업체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군 유학 갈래? 그래서 저 말씀입니까? 네가 유학 가겠다면 내가 미국 대학에 소개를 할게. 가서 생활비는 미국 대학에서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장학금 받아서 보낼 테니까 가라.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제 인생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 그 대학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은 과 동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학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유학 갔을 때는 이 양반이 벌써 재선 상원의원이었어요. 이 양반이 20대 말에 벌써 상원의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대학에 학위를 하고 와가지고 서울서 교수 생활을 쭉 했죠. 영남대학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영남대학교 교수님들이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서울에 요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서울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교수 생활 하다가 일을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정부 일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대통령 정책실장 그 다음에
청와대 각종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특보, 교육부 총리, 그리고 총리 내정이 됐다가 총리 제가 내정된 게 한 3번쯤 내정됐는데 3번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총리 내정됐던 데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총리로 내정됐다가 역시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국민의힘인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대표를 지내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왜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후배들이니까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데 가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노력하면은, 그리고 자기 삶에 투철하게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은 언젠가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면 지금도 그러죠. 아빠 찬서, 무슨 할아버지 찬서, 금수저, 흑수저 다 따지고 그러죠. 틀림없이 우리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라. 그 신뢰는 뭔가 하면 내가 내 삶을 아주 열심히 가꾸고 살아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들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만 명, 100만 명이 여러분들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손을 잡아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잘못된 세상이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잡아줍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손을 잡아줍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절대로 나는 내가 유학 티켓을 내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 유학 갈래? 자기가 키운 그 대학 4년을 가르친 제자와 자기 고등학교 후배, 경기 출신, 경기고등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 경기 출신 2명을 놔두고 시골서 잘하고 시골 지방대학을 나온 나한테 너 갈래? 하고 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 막 떠들고 다니는데, 어느 날 길바닥에서 누굴 만났냐? 소위 당시에 그야말로 야당 정치인으로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노무현이라는 사람하고 길에서 조우를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분권운동하다가 만났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후배들 만났으니까 한마디를 딱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나는 왜 아빠 찬스가 없지? 나는 왜 없지? 혹시 가지고 어떤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또 하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아까운 시간에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대 출신도 아니고 고대 출신도 아니고 학력은 지울 수가 없어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영남대학 졸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만큼 세상에 나가면 서울음당할 일이 많아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 그렇게 살겠다 그럴 거냐? 그거 아니. 그러기엔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하느냐? 서울대학 출신이 하나를 알 때 여러분은 둘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대학 출신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한자를 하나 잘못 쓰면은 그건 그 양반이 실수로 잘못 쓴 게 돼요. 영남대학 출신인 내가 잘못 쓰면은 그건 김병준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배, 3배를 해야 돼요. 글을 쓰더라도 2배, 3배를 더 잘 써야 돼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기술의 정도가 서울대학 출신들보다도 2배, 3배, 4배가 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꼭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후배 만나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그것이 되게 지금 제목이 어려운데 제목 어려운 거 관계없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것을, 경험과 공부한 것을 합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쓴 10번째 단독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쓴 책이 혼자 쓴 것, 2사람, 3사람이 같이 실제로 올해 1월달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뭐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무대 위에 올라가야지 마이크를 쥔다고. 그 마이크를 쥐고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다가 한 15명, 20명 막 출마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소리가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대통령 출마하는 대신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책을 쓴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출마를 하지 않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책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 조선 말기의 신미양요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리지 않겠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조선이 500년 역사를 가졌죠. 세계에서 제일 긴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긴 왕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왕조가 500년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남의 나라한테 국권을 넘겨버렸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무슨 새로운 공화국이 생기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면 그건 또 이해할 만한데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왜 망했을까? 여러분들 조선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이 왜 망했냐니까 이거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서 안동김씨, 평양조씨 세도정치 때문에 망했다. 대원군의 쇄국정치 때문에 망했다. 아니면 명성황후가 뭐 잘못해가지고 망했다. 아니면 이완용이가 비롯한 을사오직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생각할 게 있어요.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보고 이야기하려면 그게 다 맞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던 또 다른 큰 환경이 있었다. 그게 뭐냐? 조선 왕조 그 자체가 문제.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선 왕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습 왕정입니다. 왕이 세습되어 가지고 27명의 왕이 쭉 이어지는 세습 왕정이죠. 세습 왕정이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 말기까지 우리는 세습 왕정을 계속하다가 나라를 뺏겼는데 조선 말고 조선하고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세습 왕정이 있었나요? 중동 쪽에 뭐 이렇게 부족 중심의 뭐 그런 국가들 좀 있었을 거고
다른 나라는 세습 체제가 이미 다 무너지고 없었어요. 미국이 세습 체제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유럽의 세습 왕정들이 다 무너졌죠. 무너져서 뭐가 됐죠? 공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가 되고 다 바뀌었죠.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 세습 왕정은 그저 중국하고 조선 정도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습 왕정이란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 다한 왕정,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그 첫째는. 농경시대 때는 왕이 세습되는 그런 체제가 나름대로 농경시대는 우선 국가가 다루는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농사 짓는 거, 관계 다루고, 외국하고 전쟁하는 거, 뭐 이런 정도예요. 그게 교통 문제니, 상업 문제니, 유통 문제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를 하는가 하면 왕의 의사결정권자가 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 왕이라는 사람의 정책 역량이 좀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대로 굴러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조선조 중기 이후에는 우리가 상공업이 발달하고 유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부터 개방 압력이 막 쏟아지고 하는데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문제에 세습 왕정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는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세습 왕정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체제도 아니고 살아있는 체제도 아니에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일종의 좀비 국가가 돼가지고 조선 후기부터 좀비 국가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200년을 계속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저는 조선 백성들이 다 고생을 하고 나라도 결국 망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세습 왕정이라는 게 그렇다. 신분제 질서 있잖아요. 신분제 질서, 왕정이라는 건 신분제 질서 위에서 성립되거든. 신분제 질서 위에서 성립되니까 벌써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신분제를 넘어서 서자들이나 서울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저를 못 배운 일반 상민들한테도 아니면 저 천민들한테조차도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정계나 관계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의 충원 구조부터 굉장히 좁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힘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제 책에 보면 신미양요 같은 거 보면 처참할 정도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못 살게 구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비숍 여사가 조선을 4번이나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비숍 여사가 조선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이 조선 사람들은 천하고 게으르고 천하고 무식하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비숍 여사가 조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시베리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봅니다. 조선 사람들을 봐요. 보니까 비숍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조선 사람들이 자기가 알던 조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시베리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숍 여사는 여행가입니다. 수도 없는 나라를 당시에 여행을 다니던 여행가입니다. 그리고 왕립 지리학회의 유일한 여성 회원이에요. 그 정도로 명성을 떨치던 분인데 나름의 세계를 다 구경하고 다녔으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죠. 그래서 시베리아에 가서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건실하고 정직하고 게다가 변화에 적응할 줄 알고 굉장한 민족. 영국 사람임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비숍 여사가 조선 사람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시베리아에 사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잉글리시 같다고 했어요. 영국 사람들과 똑같다.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 그 비숍 여사가 생각해. 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게으르고 천하고 더럽고 희망도 없는 저런 사람인데 시베리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가? 비숍 여사의 답이 국가가 그렇게 만든다. 국가가. 왜 국가가 그렇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집에다가 쌀이라도 재놓고 녹그릇이나 하나 사다 놓으면 그날부터 가서 이방, 호방, 잠반들 그 동네에 있는 그 소위 세력가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물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도 오늘 먹을 쌀 이상은 쌓아놓으면 안 돼. 살기 위해서 오늘 먹고 살 것 더 이상을 벌면 안 돼. 살기 위해서도 옷을 천하게 입고 그 남루하게 입어야 돼. 좋은 옷을 입었다가는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국가 권력이 그 모양이었다. 매반매직에 그래가지고 결국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게 이게 국가 권력. 이게 살아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좀비 같은 국가 권력이 조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도 우리 사회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좋은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 또 물었어요. 성공하겠냐? 실패할 거다. 다음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아직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업이라고 한번 하려고 해봐. 아니면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해.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과학기술자들께서 뭔가 연구다운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들어가 버려요. 곳곳에 국가가 규제를 하고 국가가 못하게 하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양상입니다. 온갖 곳에 다 간섭하거든. 그러면서 뭔가 하면 내가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하라는 연구를 갖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구비를 따올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번에 포럼 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몇 %냐? 성공률이 98%, 97%예요. 10개 중에 9개 아니라 10개 가까이가 다 성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뭡니까? 해야 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과학기술 쪽에서 성공률이 정부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98%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몇 %인데? 다른 나라는 높아봐야 40%, 50%. 아주 높아봐야 60%에 어떤 데에 따라서. 왜 우리는 98%? 다른 나라는 실패를 용인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그 실패를 갖다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가요.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국가 체제 자체가 관료 체제 자체가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체제로 돼 있고 실패하면 그날부터 감사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서 하니까 관료들 스스로가 가가지고 프로젝트를 그렇게 성공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거예요. 매사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제가 그저께도 그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 초등학교 교육부터요.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부터 그 교육입니까? 정말 참 답답하거든.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지만 오늘도 내가 대안학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내 손녀들도 나는 지금 외손녀들만 있는데 내 외손녀들 일반 학교 안 보냅니다. 대안학교 보내고 있어요. 왜? 그 학교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그 국공립 학교보다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유주의 교육이에요. 산에 가서 흙하고 놀고 돌하고 놀고 비 오면 비옷 입고 나가고 눈 오면 두꺼운 외투 입고 나가서 들로 산으로 다니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그게 내가 좋은 교육이에요. 이게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교육이에요. 독일에 내가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WARDORP, 월도프.
우리말로 발도로프 교육입니다. 몬테소리 교육, 발도로프 교육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KBS, EBS가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교육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2번이나 우리한테 EBS가 그걸 다큐멘터리를 강의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그 교육이 바로 그 발도로프 교육 같은 거예요. 물론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지만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21세기를 선도할 가장 모범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발도로프 교육이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 교육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몬테소리 발도로프 교육이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교사까지 양성해가면서 지금 그 교육을 우리 한국에서 시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인정 안 해. 너 학교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학교 아니래. 아니 세계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세계 가장 모델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들이 지금 서로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게 대한교육이니까 그 등록금하고 학교 시설을 전부 부모들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금도 비쌀 수밖에 없고 조합비도 비쌀 수밖에 없는데도 부모들이 거기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교육부는 뭔가 넌 교육 아니래. 뭐만 교육이냐. 교육부가 관장하는 이 교육만 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 학교 학생들은 미국 가서 학교 다니면 당연히 학력 인정받죠. 여기서는 검정고시 쳐야 되더라. 그런데 그 검정고시를 치러가면서까지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국가가 하는 교육이 못마땅해서 글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교육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싶고 애가 가고 싶어 하는 교육. 애들이 즐겁게 자기 배우고 싶은 교육. 여기는 그게 없거든. 평가도 없고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평가도 없고 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대안학교를 보니까 오무교육이야. 오무교육에 뭐가 없는가? 교사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는가? 평가도 없고 심지어 교실도 없어. 그런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모든 걸 국가가 가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면 국가가 통제하는. 너는 교육 아니다.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연구하면 하면 안 돼. 이 사업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배임죄가 있습니다. 한국에 배임죄. 배임죄 걸리면 다 감옥 갑니다. 배임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체 사장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누구를 봐주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에요. 그런데 학교 총장도 배임죄에 걸릴 수가 있고 뭐 다 배임죄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한국의 배임죄가요. 배임은 걸면 다 배임입니다. 지금. 웬만한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걸면은 다 배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나 시키는데 어떤 일을 하나 시키는데 그걸 밖에다가 이제 그 일 시키려고 사람을 찾았더니 한 사람은 그 일을 100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11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100만 원 해주는 게 싸긴 싼데 110만 원 해주는 친구가 더 말하자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친구는 한번 거래해 놓으면 다음에 내 고객을 많이 소개시켜 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00만 원짜리 계약 안 하고 110만 원짜리하고 내가 계약을 했어. 배임입니다. 왜? 주주한테 손해를 끼쳤대. 10만 원만큼. 이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면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웬만한 계약, 그 다음에 심지어 M&A 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게 뭔가?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왜? 형무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야.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어디다 보험을 들여야 돼? 했냐 내가 어디 걸려 들어갈까? 어디다 보험 들여야 되죠? 검사 사이 하나는 봐야 되고 아니면 검사 스폰서 검사 하나는 내가 알아놔야 되고
판사도 하나 좀 사겨놔야 되겠고 경찰관도 좀 사겨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소위 스폰서 검사가 생기고 검사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리고 기업인들은 그 밑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행여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해도 검사만 보면 그냥 가슴이 덜컹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 하나 검사시키든가 아니면 검사 며느리를 두든가 조카를 두든가 하나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온 국가 권력의 파행을 지금 가지고 근데 왜 그 배임죄 같은 거는 다른 나라는 없냐?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유태인 탄압할 때 썼던 그 배임죄가 유태인 기업들 가같이 집어넣고 할 때 썼던 배임죄가 독일에서조차도 다 완화되고 일본을 통해서도 하는데 일본조차도 그 배임죄가 다 완화된대. 우리는 아직도 그 배임죄가 엄청나게 사람을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잡아넣을 정도로의 그 배임죄.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겁나는 거예요. 하루도 말하자면 마음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가 하면 내가 기업 안 하겠다. 기업 안 하겠다. 왜? 돈 이미 번 사람들은 내가 안 하겠다. 2세들 3세들이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의 2세 3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서울 강남에서 포도주 마시는 와인 클럽이나 하고 있고 식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친구들 불러서 밥 먹는 클럽이나 하고 있고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업하다가 언제 형무소 갈지 몰라. 이런 국가 권력이 이렇게 행사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토스 창업한 친구들이 소규모로 창업해가지고 지금 수조 원짜리 기업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 토스의 설립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얼마 전에 인터뷰한 데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송금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융을 갖다 이렇게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작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딱 연락이 왔어. 너들은 불법이니까 하지 마. 하면은 전부 가가지고 구속하겠어. 길바닥에 가다가 불쑥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하면 안 되지? 근데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토스가. 문을 닫아가지고 몇 년 동안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회의하면서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가 뭔가 하면 액티브 X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풀 때 이제 이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됐어요. 하게 되는데 새로운 일을 하나 할 때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국가가.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 토스에 설립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법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법이 이렇게까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았더라면 자기들은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했냐?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엔젤 펀드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이 바로 이 법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바로 이러한 법을 너무 잘 알고 규제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 법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새로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상력이 풍부한 그 문화창작가들이 이리저리 국가의 규제에 걸려서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 되겠어요? 나라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는 국가가 없어야 된다. 없거나 국가가 줄어들어야 된다. 지금 국가가 곳곳에 간섭하고 있는 것이 확 줄어들어야 된다. 그럼 국가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국가는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소득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거나 기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앞서가면서 돈을 벌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기존 관행에 따라가는 사람은 주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세상이 되면 될수록 빈부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국가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소득 격차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냐.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여기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 국가는 어딘가 하면 소위 복지라든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든가 안전을 지킨다든가 여기 국가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아까 말한 그런 연구개발, 문화창작, 그 다음에 시장을 운영하고 기업을 하고 이런 데는 국가가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이쪽에 소득 재분배 문제나 좀 뒤처진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국가가 약해요. 약하거나 없어. 얼마나 없는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OECD 국가가 국내 총생산, 국가에서 사람들이 일해서 생산되는 국내 총생산 중에 OECD 국가 평균이 몇 퍼센트를, 국내 총생산의 몇 퍼센트를 사회비, 복지를 포함한 사회비 지출로 쓰고 있느냐? 20%를 쓰고 있습니다. GDP의 20%를. 우리나라 지금 몇 퍼센트냐? 공식적으로 12%입니다. OECD 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거는 두말할 거 있고 OECD 평균의 20%인데 우린 12%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것저것 더 합쳐가지고 그쪽에서 계산하는 걸 다 합쳐도 우린 15%가 넘지 않아요. 아직도 OECD 평균과 GDP의 5%만큼 우리가 사회비 지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금 다 내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가 하면 내가 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비 지출이 몇 퍼센트 됐는가 하면 8%, 9% 됐습니다. GDP. 그게 지금 12%, 13%, 이제 이것저것 다 합치면 15%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야, 그러니까 이 진보 정부나 이런 그 정부가 들어가지고 그 복지 수준을 많이 올려놓은 거 아니냐? 지출은 늘렸어요. 지출은 늘렸는데 복지는 엉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복지는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나눠주던 어떤 식으로 돈을 나눠주고 돈을 갖다 배분을 하든 간에 복지나 사회비 지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뭐 한간 빚잔치 하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 다 떨어먹고 마는 거지. 그건 복지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하려면은 뭐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우리의 재정이 과연 우리를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재정이 얼마나 악화되겠느냐를 걱정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돈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은 우리 재정을 확보하겠냐를 걱정해야 돼요. 그럼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성장에 관한 정책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정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부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입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됐든 뭐 이쪽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돈을 나눠줄 것인가의 이야기만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회비 지출이 안정되겠어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가 계속해서 안정돼 가려면 돈을 내는 사람들이 기꺼이 내야 돼요. 돈을 내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내야 된다. 기분 좋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 저건 정말 써야 할 때 쓰는구나. 아, 내 돈이 나가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랄 이야기지만 미국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2차 대전 이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화당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거두자 하는 게 미국의 공화당입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몇 퍼센트냐? 소득세 최고세율이 91%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100을 벌면은 명목상 91%를 세금으로 냈다. 물론 이것저것 빼고 뭐 회계 처리하고 나면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명목상의 세율이 91%가 최고세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최고 부자들이 기꺼이 냈어요. 91% 내낼게 하고 다 냈다. 불평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부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일부러 모아서라도 써야 될 때에 쓰고 있었거든. 사회 불만을 가라앉히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동자와 새로운 인력 양성하는 데 돈을 쓰고, 어차피 자기들이 다 고용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은 타고 다니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주간 고속도로, 소위 I 몇 번이 붙은 거 있죠. 미국의 도로 보면 이제 공짜 붙은 거는 I-10, 인터스테이트 10, 20 이거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종으로 가는 거는 이제 5자가 붙습니다. 5번, 15번, 25번, 35번, 40번, 95번까지 이렇게 쭉 붙는. 그거 다 그때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들이 그 도로는 자기들이 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깔리면 누가 돈 벌겠느냐? 자기들이 돈 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인력 양성하고, 그 다음에 복지하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 다 국가 자기들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쓰거든, 지금. 말하자면 인력을 잘 기른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다시 재생산돼서 이렇게 써오는 게 아니라 그냥 쓰고 없애는데 막 그냥 써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불평이 나와. 야, 이거 나한테 세금 걷어가가지고 모조리 그냥 니네들 쓰고 싶은 대로 매표 행위하고 선거 때 돼가지고 포사는 데들이 뿌리는구나. 야, 기분 나빴어. 내가 진짜 못 내겠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 기업 들고 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밖에 가서 사업하는 거지. 이 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많은 복지 지출이 복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지를 파괴하는 행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국가가 있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아주 합리적인 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지를 통해서 또 사회비 지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무장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전부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로 다 우리 국민들을 무장시켜야 되거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이다, 5차 산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지식과 정보를 무장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데 돈을 사회비 지출을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건 내팽개 쳐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되는데 국가가 있어. 없어도 될 때는 국가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생산 영역에 있어서, 성장 영역에 있어서, 시장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놔두라. 국가가 규제 같은 거 좀 철폐하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내 손녀가 다니는 그 유치원들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은 이 플라스틱 그릇을 안 씁니다. 아이들한테. 왜 플라스틱 그릇을? 나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플라스틱 그릇을 안 썼습니다. 아이들이 철들고 조금 있다고 난 다음에는 플라스틱 그릇을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보기를 썼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깨지면 이것이 깨진다는 것도 알고 무게도 느끼고 형상도 보라고 그 플라스틱 그릇이라는 독이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느끼는가 하면 내가 이 잔을 마시는 이 잔을 마시는 이 잔이 식탁은 여기는 놀이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는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이 그릇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구청이 그걸 전달하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유치원에 와가지고 그거 다 플라스틱 그릇 다 치우고 독이 그릇 다 치우고 플라스틱 그릇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 철학이 우리는 독이 그릇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철학이 어떻든 간에 전부 다 플라스틱 그릇 다 바꿔요. 이유가 뭡니까? 독이가 부서지면 아이가 다칠 가능성이 있고 다치게 되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독이 그릇을 치워.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보조금 안 줘도 좋으니까 간섭하지 마. 우리의 교육 철학을 갖다 철학조차도 가가지고 바꾸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응? 국가가 이래서 되겠어요? 국가는 철학을 가진 그 국민을 존중하고 그 철학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데는 재정 지원이나 해주면 끝나는 거지. 왜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대학에요. 어느 과에 몇 명 뽑고 하는 거 전부 정부가 다 여러분 간섭했습니다. 학과 정원 하나 늘리고 학내 지금도 이 정원 같은 거 아직도 교육부가 다 쥐고 앉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저한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보통 국민 아닙니다. 내가 어제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인가 그거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죠. JTBC에서 그 창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오디션. 예? 풍류대장. 제가 보고 가슴이 떨렸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만 제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나는 우리의 전통적인 창법이 저 정도로 정말 훌륭하고 우수하고 충격적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옛날 판소리 들으면 판소리 그 자체만 즐겼지. 그 젊은이들이 새로운 어떤 모드로 나와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가요와 그 다음에 갖가지 그 어떤 창작곡과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노래를 옛날의 창법으로 구사하는데 저는 그게 세계적이 될 거라. 우리한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속에도 다 BTS가 될 정도의 그 위대함을 우리 국민들 다 가지고 있다고요. 성공을 향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혁신 역량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왜 혁신 역량이 높은가 하면 항상 까다롭거든요. 좀처럼 만족을 안 합니다. 만족을 안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바꿔나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풍류대장 그거 보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합쳐서 젊은 사람들 보고 마음껏 하도록 무대를 열어주니까 야, 그 새로운 세계 어디에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창법들이 나오잖아요. 위대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나 공동선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큽니다. 옆에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다 가지고 온전히 빗발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한 번 마음 먹으면 옆집 사람들 손잡을 줄도 알고 다 공동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국민들, 위대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국가는 되도록이면 스타트업이 됐든 뭐든 시작하면 좀 풀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부도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국가는 뭐만 하면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비 통해서 지원만 해주면 되지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 세대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그 시점에는 저는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정치가 잘못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는가 하면 앞으로 정치가 잘못돼도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가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들도 위원장님 모시기 쉽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불만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하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김주영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복지 관점에서 최근 이슈가 됐었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기본소득은 극좌적인 기본소득 안부터 극우적인 기본소득 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기본소득안을 좌파나 진보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파와 아주 극보수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프리드만, 시카고 대학의 소위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프리드만. 프리드만보다도 더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론자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여러분은 애종의 길이라는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화폐조차도 왜 국가가 발행하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의 자유론자가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기본소득. 그러면 그 양반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프리드만식의 기본소득은 실제로 미국에서 입안하다가 중간에 관두었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의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뭉태기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일정한 액수를.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관료적 통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 보조금 사업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만 하더라도 300개가 넘는 보조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따오려면은 하나하나 전부 자격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보조금을 내가 생계가 어느 정도인지 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받아서 하는데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통관장이 봐주면 받고 안 그러면 못 봐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료적 통제나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파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에서는 300 몇십 개 이런 거 없애버리고 아주 필요한 것만 몇십 개 딱 놔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뭉뚱거려서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줘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죠? 관료적 통제나 관료적 권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우파적 기본소득의 극우적인 기본소득. 좌파적 기본소득의 극좌적인 기본소득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있는 보조금 그거 다 인정하고 그래서 300개가 되든 500개가 되든 그 보조금 다 주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지갑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 국민에게 그냥 다 나눠주자. 이거에 이제 아주 극좌적인 이제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만 하더라도 스위스에서 나온 기본소득안이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그 스위스적인 기본소득의 안은 어디에 가까운 것이었는가? 우파 쪽에 가까운 안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이 진보 세력이 반대를 하고 나서고 결국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 이야기할 수가 없다. 내가 질문의 의도를 알겠는데 이야기는 어떤 내용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어떤 소득이 기본소득?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적 통제가 가해지는 모든 보조금 체제를 그대로 다 두고 그 위에 새로 만들자는 거냐? 아니면 그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어떤 이재명 지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이 없어요. 그러고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기본소득과 좌파 기본소득이 뒤섞여 있는 상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야기 좀 하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저 안을 가져와서 과연 어느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하자. 그게 내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저는 관료적 통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안으로 가야 된다.
이 관료적 통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근로 장려 세제라는 게 있거든요. EITC라는 겁니다. 1년에 몇 조 원이 지금 나가는데 요거는 주로 차상위 계층을 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상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이 자기 소득을 전부 세탁하고 줄여가지고 그걸 타먹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존이 나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소득에 집어넣어서 나눠주는 게 오히려 옳지.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관료적 통제가 가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먹고 자격 안 되는 사람까지 찾아먹고 진짜 자격되는 사람은 자격이 됨에도 못 찾아먹는 이런 관행이 계속돼서 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기본소득 논의는 해야 된다.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연배인데요.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금 그 행정 수도 이전하는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서울하고 지방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했으면은 이상적이겠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분권론자로 알려져 있고 지역균형발전론자로 알려져 있고 또 지금의 세종시와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세대만 해도요. 서울에 가면 심지어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 많았는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지방 출신이 많았어요. 저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 다니다가 대구 와서 학교 다니고 늘 말하자면 내 고향 대구나 그 다음에 고령 이런 데를 생각하고 하다못해 산소를 가더라도 그 길 거쳐가면서 얼마나 이게 수도권과 차이 난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 아이들 세대는 이미 아닙니다. 이미 애들은 서울서 태어났어. 서울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지금은 정부의 관료들조차도 전부 서울서 태어나서 지방의 그 열악함이라든가 이걸 잘 못 느끼는 친구들이 국가 정책을 지금 위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치적인 분포도 수도권의 국회의원 수가 이제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방을 위한 결정이라든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결정은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몸을 담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수도권에 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세력이 얼마큼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땅값이 덜 오르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냥 힘쓰고 나올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주 참 국가적 운명을 건 그런 다른 단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도 감히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 작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주특별자치도만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주도를 대한민국에서 1국가 2체제라도 좋을 정도의 권한을 주자, 제주도에. 그래서 거기서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고 거기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육성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말이면 서울 말고 또 다른 핵을 하나 만들자. 심지어 영어 공역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주특별자치도.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제주도가 다 못 받아먹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다가 지금 또 정부 바뀌니까 또 그냥 스탑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은 딱 해서 어떻게 균형 발전에 관한 어떤
획기적인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그것도 또 가다가 또 멈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대선 과정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어느 쪽이든 나오게 돼 있어서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권은 한마디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으셔요. 대부분. 우리 지방자치 하고 있잖아요. 시장구수도 뽑고 시도지사도 뽑고 지금 지방자치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지방자치 아닙니다. 지방자치 냄새만 풍기는 거지 지방자치 지금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오늘부터 네 인생 네가 살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돈만 줄게. 그리고 네가 뭘 먹고 살든 참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내가 말이야 네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내가 최소한 요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메모를 줘요. 메모가 아니라 뭘 책을 한 권 줘. 안에 보니까 아침 7시 반에 일어나고 저녁에 10시 반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야 되고 아침 식사할 때 100칼로리 이상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을 때는 얼마 이상 먹지 말고 야 이러면 여러분들 자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출장 갈 때 출장비 밥을 얼마짜리 먹는가 이거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결정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중앙정부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밥값도 결정 못하는 지방자치가 뭔 놈의 지방의회가 무슨 자치권이 있습니까? 전부 중앙정부가 며느리 보고 가지고 네가 살림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고 주면서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중앙정부가 만든 법과 영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중앙정부가 만든 법과 영이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4,300개입니다. 4,300개의 법과 영을 다 쌓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배하지 않는 틀 내에서 자치하라는 거예요. 자치가 되겠습니까? 자치 안 되죠.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권한이 큽니다. 왜 크냐? 이 사람들은요. 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위임사무를 왕창 줘놨거든요. 위임사무를 줘놓고 그 위임사무를 누가 처리하는가 하면 시장, 군수, 구청, 의회는 관계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처리하게 해놨는데 그 위임사무가 많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권한이 커요. 그런데 그 위임사무는 누가 감독하느냐? 중앙정부가 감독합니다. 지방의회가 아니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자치 아니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해야 됩니다. 자치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시장, 군수, 구청에서 자치권을 줘놓으면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짓 저런 짓 하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영원히 잘못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잡히겠습니까? 바로 잡힙니다.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구의 지방의회 의원들 보고 출장비 마음대로 쓰라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방의회 의원들은 하루 출장비를 100만 원으로 하고 밥도 한 끼에 10만 원짜리 다 먹는다 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두겠어요?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당장에 야단이 나죠. 당장에 야단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고쳐지죠. 근데 중앙정부가 왜 이렇게 우리의 그 자치권을 구속하고 아까 내가 말한 연구나 모든 데 있어서 전부 교육에 있어서 전부 자기들이 다 하겠다. 국민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보는 겁니다. 졸로 보는 거예요. 너들은 시장이나 가가지고 지방의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냥 그거 쳐다만 보고 있을 사람 아니냐? 니네들은 가가지고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소주 광고하는데
소주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해서 왜 규제하냐 이렇게 소주 광고를 갖다가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여성이 나와서 광고하고 한 잔 마시고 하는 이런 소리 내고 하면 그거 보고 막 마신대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로 어리석고 이건 국민을 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소주 광고 뭐 하든 말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먹방 방송을 하든 말든 좀 풀어주고 학교에 커피 자판기를 갖다 놓든 말든 그거 좀 풀어주고 하면 학부모가 다 나서서 우리 지금 지방의회고 시장군수도 그래서 저는 선분권 논자입니다. 권한을 먼저 주고 잘못되면 그때 가서 보고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권한을 줘봐. 권한을 주면 그거 안 하니까 권력이 다 어디에 모여있는가 하면 권력이 전부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 다 몰려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가게 돼 있죠. 중앙으로 수도권으로 가면서 점점 더 피폐화된다. 지방 분권이 발전한 국가는 균형 발전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 어떤 종주도시 말하자면 하나의 도시가 다른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압제하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분권, 균형 발전 이거 없이는 우리나라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 안 하고 말하라고 했는데 길게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이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그 분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또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대통령이 안 되시더라도 이제 20대 대통령이 되는 어느 분에게 이런 좋은 것을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대통령 되는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곧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통령 자질, 어떤 자질이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야 된다는 한 두 가지 장점 있는 그 점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투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이 제 이름이 이제 지금 현재 소위 이제 윤석열 후보 그 선대위원장으로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하고 둘이서 나눠 하느냐 아니면 김병준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선배 대접을 해주고 어쨌든 제가 관여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만큼 더더욱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들과 전혀 관계없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제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대충 좀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일으켰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왜 그런지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대구에 포럼 왔을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법 하나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평균 35개월이 걸립니다. 인수위 때 시작한 게 35개월이 지나야 법이 통과가 돼요. 평균. 그럼 대통령은 어떠냐? 인수위 때 하고자 하는 게 법이 통과돼야지 일을 하는데 레임덕 상태에 가서나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한이다 뭐다 하는데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한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무소불위라고 하는가 하면 총리도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하고 누구 잡아넣을 수도 있고 누구 풀어줄 수도 있고 그거 보니까 야 대통령 그 힘 좋다. 그런 힘이 있긴 한데 어떤 힘은 없는가 하면 우리의 노동개혁을 하고 지방분권개혁을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주 자본과 노동을 이동시키고 산업구조를 바꾸고 할 힘은 대통령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 일자리 만들고 뭐 하려고 하면요. 산업구조조정 바꿔요. 산업구조조정 다 산업구조조정해서 산업구조 바꿔야 돼요. 이 산업구조에서는 일자리 안 나옵니다. 새로운 신산업이 나와야 되고 그 신산업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대학 교육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 양성 체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이 체제 속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미래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문 닫을 산업은 문 닫고 새로운 산업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도 이쪽에 일하는 노동자들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자본도 이쪽에 있던 자본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태산을 옮기는 일이에요. 태산을 옮기는 일. 근데 대통령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35개월이 걸려요. 대통령이 그런 힘이 없어요. 삽자루 하나 들고 있는 게 태산을 옮겨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딱 생각해보면 자기가 든 게 삽자루 하나예요. 내가 그게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낀 내 기분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당신 그 사업 하지 마. 당신 반도체하고 당신은 조선해. 하면 기업들이 글로 옮겼어요. 지금 보고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 보고 가가지고 당신 조선하지 말고 딴 거 해. 자본이 말을 듣겠습니까? 노동자가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전부 구조조정 하는데 전부 가가지고 앞으로 대학 인구가 주니까 대학 한 반 딱 정해서 문 닫아. 닫을 수 있겠어요? 뭐도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태산을 옮기는 일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집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우리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너도 나도 삽자루를 들고 나오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태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태산을 옮기는데 나도 삽자루 하나 들고 나서 나도 거들여야 되겠고 나도 여기에 동조를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태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대통령은 자기 혼자든 삽자루 가지고 자기 혼자 홀려서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대통령 권력 같지도 않은 그 권력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쪼가리 같은 그 권력 버려버리고 대통령은 뭐를 쥐어야 되는가? 마이크를 쥐어야 되는 겁니다. 마이크를 쥐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뒤로 돌아서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태산을 옮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이 태산을 여러분들이 옮기면 이 태산 너머는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요. 그게 뭔가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이 대통령은 비전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상당한 그 비전이 명확해야지 생각이 있어야지 말이 되거든요. 말이 돼야지 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어야 되냐.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도덕적 하자가 있거나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그 주변에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들을 옆에 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주변에 가지고 그 썩은 집단들을 갖다 옆에 두고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그 불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런 대통령이 후보가 안 된다고요. 이 나라 정치가 공장이 잘못되고 공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치 공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공장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공정 과정이 엉망인데 그 공정 과정이 나쁘고 공장이 나쁘면 제품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그런 후보 내지는 완벽한 그런 인물, 지도자가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다 죽어버리냐? 정치 시작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려요. 죽고 없어요. 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정치 공작입니다. 원료 자체가 투입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후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제가 말하는 그런 조건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각자 판단이 다르겠지만 선택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대통령이 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앞서 장황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하라. 국가 믿지 말고 지도자 믿지 말고 각자 도생,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남는 게 애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냥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무식하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나는 이 인생을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대학교 3학년 때 생각하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무조건 나를 바꿔야 돼. 그 바꾸는 게 잡았던 게 아까 말한 서머셋 모험이라는 그 작가가 쓴 영어책 서밍함이라는 책 하는데 무조건 하고 외웠거든. 노트 2장이 다 새로운 단어가 2페이지에 가득 찰 때까지 외웠단 말이에요. 읽고 외웠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작하니까 한 페이지도 안 읽었는데 2페이지가 다 차버려서 모르는 단어. 그게 나중에 되니까 한 챕터를 다 읽었는데도 2페이지가 안 차요. 뭘 하냐? 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바꿔야 될 거예요. 내 생활 습관도 바꾸고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 중에서 잘못된 지식이 없을까, 정보가 없을까 이것도 드러내고 새로운 지식을 넣고. 나는 아직도 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뭐를 하는가 하면 유튜브를 제작을 내가 하면 몇 개 안 했습니다만 내가 직접 제작합니다. 모밥이라는 프로그램 써가지고 내가 혼자서 찍고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서 음악 넣고 자막 넣고 내가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대통령 권력이라는 책을 교보문고에 올려놨는데 전자북입니다. 전자책 나 혼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전자북 만들어서 ISBN 넘버 받아서 지금 교보에 올려서 4,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시길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공부해가면서 한 거예요. 지금 또 뭘 하고 싶으냐? 지금 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바꾸는데 자기 바꿔서 그 경쟁력을 가지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 그것이 모여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도생에서 살아난 다음에 내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서 이웃을 보고 동료를 보고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고 이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자. 그래서 대통령 그중 마음에 드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토론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바꿔서 내가 각자 도생하겠느냐 여기를 한 80 정도로 생각하고 대통령은 한 10이나 20만 생각하죠.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